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내 경기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입니다. 예, 한 시간에 걸쳐서 사실 여기 대내외라고 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외 쪽,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경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자본시장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언론에 뭐 컬럼이나 이런 것들은 종종 씁니다만 방송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해도 절대로 제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송에 나가게 돼버리면 이제 편집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할 때 그게 오히려 멘트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조금 웃으시라고 드릴 말씀인데, 이거 나이가 들게 돼버리면 자신은 뭐 이렇게 거울을 갖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방송에 잘 출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 자체도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할 때 뭐 줌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그걸 갖다 녹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니까 거기다 이제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포멀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제 후배가 그 조영대 교수님인데, 조영대 교수님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수락을 했다가 지금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후회를 하고 있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내용은 뭐 내년 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 이슈,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전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와서는 더군다나 이게 경제 전망에 거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최근에 경제 전망을 갖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데가 이제 OECD니까 OECD의 경제 전망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당연히 글로벌 경제 이슈 하면 최근에 와서 가장 큰 이슈는 뭐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충격이 컸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자본시장에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그림을 보시게 돼버리면 이게 OECD가 발표한 9월달,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그 전에 발표한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도 아마 이 9월 달에 한 전망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뚜렷한 변화, 우리가 바라는 변화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을 원하는 것인데,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패시미스틱한, 비관적인 전망의 색채가 조금 더 짙어지는 정도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이 전망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아웃룩이,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전망이 less pessimistic하다, 좀 덜 비관적이다. 그러나 risks and uncertainty remain high.
그러나 여전히 위험과 그 다음에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돼버리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경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GDP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한 국가의 GDP를 보게 돼버리면 GDP는 아웃풋입니다. 얼마큼 생산을 많이 했냐는 걸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GDP란 것은 추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아주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씩 이게 성장률, 요게 이제 요 기울기 값이 결국 성장률이 되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일단 트렌드를 잡아요.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추세가 초기에는 좀 그 경제 성장이 좀 빠르니까 요 기울기가 좀 높다가 어느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 기울기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한 국가에 있어서의 그 GDP의 트렌드가 됩니다. 추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요 기울기값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이 기울기가 잠재 성장률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 데피니션이 경제학자마다 내리는 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0으로 했을 때 경제 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자연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잠재 성장률을 갖다가 그 정의하기도 하고 약간씩 그 교과서나 또는 리터레처마다 정확하게 잠재 성장률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의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트렌드에 있어서의 기울기 값이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요 기울기 값이 최근에 와선 작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트렌드고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 GDP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선보다도 더 높은 아웃풋을 낼 때도 있고 추세선보다 낮은 그 아웃풋을 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추세를 갖다가 빼버리게 돼버리면 요 선 자체가, 요 파란 선 자체가 요 놈을 빼고 그려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그런다. 경기 순환이라고 우리가 또는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잖아요. 한 사이클. 그래서 경제가 가장 밑에 우리가 트러프라고 부르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트렌드, 이 트렌드 위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간 게 여기가 바닥이고 이 그림으로 치면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갖다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추세를 따라잡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걸 따라잡은 다음에 그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익스펜전이다. 뭐 굳이 나누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회복기다, 리커버리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위쪽을 갖다 익스펜전 그러기도 합니다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합니다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확장 국면이다. 익스펜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기가 가장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크가 될 것이고 피크를 찍은 다음에 다시 경기가 이제 약간 하강 국면을 그리고 이거보다도 밑에 내려가 버리면 결국 여기서부터를 갖다가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경기가 바닥을 찍고 또 이 한 사이클을 또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트렌드 자체라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라는 게 여간한 충격이 아니면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 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는 어떠한 그 애니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딱 주게 돼버리면 그건 비즈니스 사이클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림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이 쭉 가다가 쭉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저 분홍색의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밑으로 꺾입니다. 그죠? 꺾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충격이 가장 컸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회복을 하는데, 지금 뭐 이 정도에 와 있다고 해놓는데, 거기서 지금 보게 돼버리면 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current forecast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또 하나는 뭐 업사이드 시나리오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 하에서는 뭐 이렇게 된다. 요거보다 조금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다운사이드 시나리오 해서 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보시게 돼버리면은 내년까지도 회복이 지금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업사이드 시나리오로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간극이 벌어져 있죠.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추세를 갖다가 내년 말까지는 회복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중립적으로 그려놓은 놈을 갖다 보시게 돼버리면 이 간극이 안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트렌드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얘가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만 이게 제대로 만약에 된다 그래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트렌드를 갖다가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그림을 보시게 돼 버리면 원래 트렌드와 요 놈이 지금 서로 패러렐하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계속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렌드 자체에 훼손을 줄 정도로 충격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에 비유한다 그러면 몸에 근본적인 지금 훼손이 갔다. 우리가 약 먹고 그래서 치유를 하게 돼버리면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훼손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그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한때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름 무렵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반등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3분기에 와서는 반등을 줬어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3분기 GDP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이제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그 비관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나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체하고 있는 위험이나 또는 불확실성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OECD가 여기 보시게 돼버리면 뭐 세계 각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올해 경제 전망과 내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에요. 전망인데
그래도 각국에 있어서의 경제 전망을 주로 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공적 기관이 하나가 OECD고 다른 것이 바로 IMF가 되겠습니다. IMF도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OECD만 지금 업데이트를 했죠. 여기 지금 보시게 돼 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 정도 경기가 하락할 것 같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정도, 내년에 3.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주요국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보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8% 정도 경기가 하락하고 내년에 회복을 해서 한 4% 정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1.8%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내년엔 8%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갖다 한번 합쳐보자고요. 그러면은 미국부터 한번 보죠. 미국이 마이너스 3.8%, 내년에 4%면은 두 개를 합치면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2%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산술 평균으로 하면은. 물론 이걸 갖다 우리가 복리로 해서 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데다가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2년 동안에 그럼 0.2% 정도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 한 해당 평균적으로 0.1% 정도 성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실질 경제 성장률의 타겟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잠재 성장률이 몇 %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한 2% 정도에서 약간 2%를 상회하는 정도, 뭐 2.2%나 한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버리면 일반적으로 2년 동안이라 그러면 그냥 두 개만 더 하더라도 2.2%를 두 번 하면 4.4%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 합쳐서 지금 0.2%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중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8%, 내년에 8% 하면은 9.8%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연평균 성장한 것이죠. 중국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5% 후반대냐 6% 초반대냐, 그래서 중립적으로 하면 6% 정도를 해마다 경제 성장을 보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약간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통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5.8% 정도를 갖다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5%면 그다지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1%, 내년에 3.1% 해버리면 두 개 합치면 2% 정도가 됩니다. 그죠? 두 개 합하면 한 2% 정도가 돼서 그걸 반으로 나누게 돼버리면은 연평균 2년 동안에 한 1% 정도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몇 년 전만 해도 한 3% 정도를 얘기했어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훼손됐죠.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작년 경제 성장률이 2%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절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2% 후반대라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2% 중반대 정도로 우리가 이미 잠재 성장률이 많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립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합하면 한 5% 정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마이너스 1%, 내년 3% 해버리면 한 2.1% 정도 합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의 반 정도도 지금 건지지를 못하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보다는 우리가 성장률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방어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선방을 한 편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중국과 성장률이 같이 코롤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가 중국의 대중 수출이 가장 높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그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 코로나 사태를 야기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1분기에 충격을 받고 2분기부터는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인구 규모가 크다 보니까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회복을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충격이 좀 완화된 면이 있고, 물론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합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코롤레이션이 높은 그 혜택으로 인해서, 뭐 혜택이라고 본다는 것은 제가 좀 약간 말을 잘못 드린 것 같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충격이 좀 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히 지금 OECD가 예측하는 것은 내년엔 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고, 올해 받은 충격을 갖다가 어떤 나라는 그것을 상회할 정도로 충분히 회복을 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어 유로, 여기 보시면 올해 마이너스 7.9%, 내년에 5.1%죠. 아무래도 이제 유로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시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의 강도도 크고, 내년에도 회복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받은 충격을 갖다 다 회복할 정도의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자, 미국 거를 보자고요. 미국이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시게 돼버리면, 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190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원래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80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롱붐 피어리엇이다, 또는 골딜락스 기간이다, 뭐 이럴 정도로 일찍이 보기 드물었던 호황 시대입니다. 최장기 호황 시대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981년, 83년에 미국이 더블 딥, 경기 침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더블 딥이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게 W자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더블 딥이라 그럽니다. 국자가 두 개가 생겼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가 쭉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왔냐면 1991년에 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1991년이 어떤 해죠? 이게 걸프 전쟁이 터진 해인데, 걸프 전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고, 이때 경기 침체는 세이빙스 앤 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 우리도 한때 저축은행 사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미국의 저축은행, 저축부대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축부대조합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작은 의미의 금융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언제 한번 다시 경기 침체가 오냐면 이건 좀 애매한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2001년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돼버리면 그때 콜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NBER이라는 곳,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이게 이제 학자들로 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경기가 확장 국면이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경기가 침체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 일찍 콜을 해버린 거예요. 2008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03년 정도에 경기가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다시 경기 침체가 왔죠. 뭐 이때 경기 침체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년에 한 번 꼴로 온 것이죠. 예.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드디어 지금 2020년 아닙니까? 12년 만에 지금 경기 침체 한 사이클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10년에 한 번 꼴. 이전에 한 사이클의 평균 기간이 얼마였느냐? 1980년 이전에는 그걸 언제부터 평균을 잡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한 5년 정도를 봅니다. 5년이 한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이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의 한 사이클이 10년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길어졌고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사이클을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사이클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비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저기 바닥 찍고 올라오죠. 올라올 때 쭉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 정점 찍고 내려갈 때 보면은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경기가 하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저점 찍고 또 또 한 사이클이 시작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국면은 굉장히 이 기간이 길고 내려가는 국면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에이시메트릭하게 생겼다. 또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1980년 이전에는 사이클이 훨씬 더 사이클 자체의 듀레이션, 기간이 좀 짧고 그 다음에 이 비대칭성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게 초호황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릴 수가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통화정책이 선제적 통화정책을 쓰면서 경기 침체를 갖다 미연에 잘 방지를 했다. 그렇게 잘 방지를 하다가 크게 한 방 두드러 맞은 게 2008년 금융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시간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호황기를 누리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이게 위아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아래 폭이. 저 그림을 갖다가 제가 조금 그냥 휴리스틱하게 그리면은 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있어서는 이 폭이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 폭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장률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평균 성장률을 갖다가 보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보다 정확하게 하면 이게 하도 작다 보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이게 진짜 한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 언제 경기가 정점을 찍었지, 언제 경기가 바닥을 찍었지가 사실 찍기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진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경기라는 건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갖다가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싫어해요. 특히 위정자들은 경기 침체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침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경기가 호황이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막 잘 나갈 때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이 과열돼가지고 막 뛰다 보면은 예를 들어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 뭐 체력도 좋고 지금 뭐 기분도 좋고 그래서 막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버히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도 과열되고 그러다 보면은 체내에 그 독소 물질도 막 이렇게 분비돼 가지고 쌓이고 이걸 갖다 털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냉수 마찰을 해줘야 돼요. 그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뭐 산업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오버 인베스트먼트 과잉 투자로 인해서 한계 기업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한계 기업들이 한 번씩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썩은 살을 도려내서 또 새 살이 돋고 뭐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없어져 버리면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좀비화 되는 겁니다. 경제가. 이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뭐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폭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려서는 안 되죠.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이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거나 소비를 한다거나 이걸 갖다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커져 버리니까 불확실성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이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제도 그렇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무료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진폭이 너무 낮아버리면 경제에 있어서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의 이후에 미국의 경제도 분명히 역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분기별 성장률이다만 마이너스 30%를 찍었어요. 역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로는 저도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물론 요번에 3분기에 이 마이너스 30% 대부분을 갖다가 아마 다 회복은 할 겁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얼마만큼 충격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국 경제 성장률 밑에 그림 보시면은 역시 비슷합니다.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일찍 두드러 맞았죠. 1분기에 그 우한에서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1분기에 모든 문제가 발생됐고 2분기에는 이미 회복세를 갖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분기에 마이너스 10%, 2분기에 10% 이상의 경제 회복을 해서 이제는 조금 그 진정 국면으로 지금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미국과 유사하게 이 진폭이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이 평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클을 논의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경제 규모로 보면은 G20 안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만 1인당 GDP 수준으로 우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갓 지금 3만 불 정도를 넘어섰는데, 지금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4만 불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그런데 이미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과 지금 비교를 할 정도로, 비견될 정도로 형태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 중반대로 본다 그러면 미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진폭이 없어요, 진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에 있어서 역동성을 다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밑에 지금 삼포도를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파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있죠. 그 X축, 밑에 있는 X축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파란 놈들은 미국의 성장률,
빨간 거는 중국의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미국의 성장률, 아무래도 미국의 성장률은 좀 낮으니까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이쪽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갖다 그려놨더니 추세가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저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과 한국의 성장률에 있어서의 동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성장하는 거 아니고 미국이 경기가 하락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하강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옆에 지금 빨간 선을 보시면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합니다. 즉 중국의 성장률이 높으면은 우리나라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나 내년에 성장률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조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란 것은 저기 제가 그라운드워크 데이라고 해놨는데 그라운드워크 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뭘로 번역돼 가지고 영화가 나왔는지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저 남자 주인공이 아마 빌 머레이인가 아마 그런 코미디언 배우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장을 갔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계속 똑같은 날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은 날. 우리로 치면 이제 경칩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이 돼요.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에 있어서 역동성이 없다는 것이죠. 역동성이 없다. 그걸 갖다 우리가 secular stagnation, 만성적인 stagnation,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지도 못하고 사이클도 없고 이런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지금 2% 중반대까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OECD가 한 5, 6년 전쯤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갖다 추세를 이렇게 보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 충격이 우리한테 터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게 돼 버리면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거기에 엄청난 충격이 코로나 사태라는 엄청난 충격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